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대해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며 일축했습니다.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벼르던 친윤 의원들의 상황은 더 지켜보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생토론회 참석 일정을 개최 30분 전에 감기 기운을 이유로 돌연 취소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충돌 여파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흉기 피습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부추긴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단통법도 10년 만에 전면 폐지를 추진합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충돌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구원투수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한 표면적인 이유는 김경률 출마로 비롯된 시스템 공천을 하지 않아서이지만 사실 그렇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실도 여당 일에 그러니까 여당 대표에게 물러나라 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위원장은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며 사퇴 요구를 거절했고 윤 대통령은 예정했던 행사에 불참을 통보하면서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금으로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야당 좋은 일일 뿐이라는 기류가 하루 만에 더 세졌습니다. 한 위원장이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잦아들었거든요. 먼저 한 위원장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근해 취재진 앞에 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본인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는 걸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사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한 갈등의 촉발로 꼽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두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당정 간 초유의 전면전이 발생한 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엔 말을 아꼈습니다. 당정 관계의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위원장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영입식을 진행하는 등 예정됐던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며 버티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전국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장 한동훈 위원장을 쫓아내야 할 것처럼 나섰던 여권 주류의 기류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한 위원장을 끌어내릴 명분과 현실적 방안을 찾기도 어렵거든요. 실제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한 위원장의 사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벼렸던 친윤 의원들도 오늘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윤계 이용 의원은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당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몰카 공작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친윤 의원들은 MBN과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총선 관리가 아닌 자기 살림을 차리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의원총회 등 당내 총리를 모아 한 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장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이 한 위원장 쪽으로 기운데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내 분위기가 민감하자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몇몇이 그런 당의 여론이나 이런 당의 의사를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식 바람직하지 못하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친윤 의원님들 중심으로 한 위원장님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들리는데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저게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설명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한 위원장을 끌어내릴 명분과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친윤 내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당내 새가 없는 한 위원장이 김 여사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권 주류에서 또다시 사퇴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이렇게 여권 주류의 분위기가 변한 이유는 여당 내 의원들의 미온적인 반응도 한몫했습니다. 비윤계는 물론 일부 친윤들도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라며 어떻게든 갈등을 봉합하고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사실 어렵게 세운 한동훈 후보가 좌초하면, 그것도 당정 갈등으로 무너지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총선에 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도현 기자가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총선을 8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지지층의 분열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입니다. TK 한 초선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설령 갈등 봉합이 안 되더라도 봉합된 것처럼 선거는 치러야 한다며 지금은 말을 아낄 때라고 귀띔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이대로면 총선 필패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여권 지지층은 염려하고 중도층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약속한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대통령실이 걱정하는 사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윤계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 위원장을 총선에 앞세우는 게 중도층 확장에 소구력이 더 큰 만큼 대통령실의 톤다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한 위원장 사진을 걸고 선거운동한다며 내쫓으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단일 대우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비대위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5번째 민생토론회 일정을 30분 전에 돌연 취소했습니다. 감기 기운 때문이라는데 관저에서 긴급 쉬냐 회동까지 한 걸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충돌 여파 탓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하루 종일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대응 자체를 자제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꿔 야심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도 5번째 민생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불참했습니다. 불참 결정은 행사 시작 30분 전에야 공지가 됐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기 기운 때문이라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불참 결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 충돌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사퇴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참모들과 긴급 심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는 등 사퇴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각종 발언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차분하게 수습해야 할 단계라며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잘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당정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수그러들지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즐기고 있을까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거든요. 대통령실은 공천이 아니라 민생 문제에나 좀 관심을 두라고 꼬집은 겁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갈등이 있는 척한다, 그러니까 쇼를 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건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천 문제보다는 민생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나아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덮으려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쇼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핵심인데 난데없이 거취 압박으로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짜고 치는 정치쇼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는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며 날을 세웠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 위원장도 권력 내부의 끝없는 추락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간의 갈등이 빈번한 정권 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여당 사령탑한테 사퇴를 요구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선거가 채 80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그런데 9년 전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당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결말이 어땠는지 최돈희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초강경 발언을 쏟아냅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했던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2주 뒤 유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하며 여권 내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이듬해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간별과 옥새파동 등 심각한 공천 갈등으로 이어지며 당시 새누리당은 원내 1당자리 사수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역시 정권 중반기에 대통령이 직접 여당 사령탑의 사퇴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2015년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당내 뚜렷한 지지 기반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한 달 만에 맞닥뜨린 사퇴 위기와 당정 갈등을 한동훈표 방식으로 극복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비대위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데다가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유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워낙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그런지 이번 충돌을 두고 약속한 거리두기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데다 이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총선 승리 전략, 당정 분리, 즉 대통령과 거리두기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었죠. 네. 이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서로 다른 팀인 척하는 이른바 짜고 치는 갈등이라고 봤는데요. 네. 하지만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기획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당내 분위기를 보면 이러다 선거 제대로 치르겠냐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어렵게 세운 한 위원장을 사퇴시킬 의도였다는 겁니까? 예,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친윤 주류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원내대표 대행 체제를 거론할 만큼 강경한 기류였는데요. 오늘은 추가 입장을 삼가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 이 당내 부정 여론도 영향을 끼치면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확전은 자제했습니다. 이 앞서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입장을 낸 것과 비교하면 오늘은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그러면 이럴 거면 당초에 왜 이렇게 갈등을 분출했을까요? 예, 정치권에선 신구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미래 권력인 한 위원장에 대한 견제라는 건데요. 이 친윤 주류에선 한 위원장이 총선 관리 대신 자기 살림 차리려 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의심이 나오던 상황에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출마를 직접 언급하며 사천 논란에 불을 붙인 셈입니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가 힘든 게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을에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시사를 했을 때 그때는 뭐 이런 말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갈등의 진짜 이유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처음 언급한 이후 이 당내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방식과 시기를 조율 중이었는데요. 명품백을 받은 건 적절치 않다 정도의 입장 표명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던 상황이었는데 정작 당에서 이 김 여사 부정 여론을 키우는 발언들이 분출되자 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갈등이 확전될지 아니면 봉합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갈등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를 두고 양쪽 입장이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고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고. 예, 분열은 필패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일단 파국은 막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건데요. 한 의원은 어떤 말도 편가르기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한동훈 위원장은 당을 향한 그립을 더 세게 쥐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네.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뭐 또 다른 의원은 한 위원장이 이번 갈등을 잘 봉합하면 당 지지율도 또 본인의 리더십도 굳건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정말로 비원지의 땅이 더 굳건해질지는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지역구에 누구를 출마시킬까를 선별하는 공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현역 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했고 야당도 현역 있는 지역의 적합도 여론조사에 나섰거든요. 그간 공천에서 하위 몇 %를 걸러낸다는 등 여러 안이 나왔었는데 이걸 적용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양당의 공천 과정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 나갈 현역 의원을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모르는 번호라도 꼭 받고 응원해달라는 응답 요령을 정리한 문자를 보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현역 의원 평가 지수인 교체 지수에서 여론조사가 당무감사 결과 등 다른 항목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체 지수 하위 10%인 7명은 공천에서 배제하고 하위 10%에서 30%인 18명은 경선 기회는 얻지만 최대 20% 감점을 받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현역 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세밀하게 교체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회의에서 의원들 반발이 거센 중진 감점과 탈당 추가 감점, 우선 단수 공천 원칙을 결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ARS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앙당 등의 당직자가 지역구를 직접 돌며 현역 의원과 예비 후보자의 선호도와 경쟁력 등을 평가하는 현장 실사도 병행합니다. 중진이나 586 등에 대한 감점은 없지만
국민 참여 공천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이 가동돼 공천 심사 기준이 관심입니다. 5대 혐오 범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폭, 온 오프라인에서의 그 중호 발언, 집중적인 이것을 질문을 하고. 민주당은 이달 말 후보자 면접을 거쳐 다음 달 5일 후보자 심사와 발표를 진행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현역 의원 2명이 추가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모두 당을 먼저 생각했다는 입장이지만 재산 의혹 등으로 제명과 복당을 거쳤던 김홍걸 의원은 당이 이중잣대 검증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김 의원은 예비 후보자 검증위에서 적격을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로 입성한 뒤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 복당한 뒤에도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자 검증위는 김 의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해 본격적인 선거운동 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선당 후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중잣대의 검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이 무의미했다며 당 운영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초선 최종윤 의원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양극단으로 나뉜 정치 상황을 꼬집으면서 지금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고 민주주의는 길을 잃었습니다. 보좌관 출신인 최 의원은 스태프로 일할 때와 달랐다는 심경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본인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중진 박병석, 김진표, 우상호 의원과 초선 오영환, 이탄희, 홍성국 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이 특혜였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를 단독 소집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은 조사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만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이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상임위 개최는 정치적 압박이며 단지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 여부를 조사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9일 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조차 안 했어요. 아울러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 문자에서 상처가 1cm로 축소된 게 국정원 기획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테러 문제, 총리실 산하 이 대테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연 국정원과 연관이 됐는지 이 문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익위에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표 방탄에 정작 민생 문제는 미뤄지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일방적인 개의를 한 것이 그 의안과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안,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경우 이건 뭡니까? 정무위는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 대다수 불참 속 아무런 소득 없이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장과 대테러 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오는 29일 다시 한번 전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 번째 재판, 이른바 위증교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자신의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맞섰고 증인은
이 대표가 재판장에서 나가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서 말이죠.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위해 법원에 사흘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공판인데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취재하던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한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됐는데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증인인 김 전 시장의 전 비서 김모 씨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지난해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PD가 자신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만들려고 모의했다고 증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선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을 뿐이며 교묘한 편집으로 검찰이 증거를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이 대표와 분리해서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장하성,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이번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통계 조작 의혹 수사는 4월 총선 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지검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정부가 2017년부터 4년 넘게 최소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김 전 실장에게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부족하다며 추가 통계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한 번 작성하던 주간 집값 통계 보고를 3번으로 늘렸습니다. 부동산원 실무진은 주중치 제공을 거절하였으나 압박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용한 것으로. 검찰은 통계 유출이 김수현과 김상조, 이호승 전책실장 재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이호승 전 전책실장을 시작으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하성, 김상조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김수현 전책실장까지 부른 검찰은 통계 조작 의혹 수사를 4월 총선 전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포근했던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무척 추웠죠. 중부지방은 온종일 영하 10도에 달하는 추위가 이어졌는데 내일은 더 춥습니다. 영하 40도에 북극 한파가 내려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서울만 해도 영하 14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가 예상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날이 풀림에 녹았던 연못은 돌 던져도 잘 깨지지 않을 정도로 얼었고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나올 때는 좀 더웠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면서는 좀 확실히 추운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도 확 차가워져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파주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하루 중 가장 따뜻하다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온도계는 영하 7도 아래를 가리키고 있고 바람까지 불어 오래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춥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까지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울 영하 14도, 춘천 영하 16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 남부지방인 전주도 영하 8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엔 많은 눈까지 예보됐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에서 10cm, 전라도 서해안은 최대 20cm, 제주 산간은 40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번 추위는 23일경 절정을 이루겠으며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령했고 기상청은 한파와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리면서 손발이 찬 수족냉증 환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근육량이 적고 호르몬 변화가 심한 여성들에게서 많이 생기는데 단순 혈액순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에 또 다른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하니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40대 여성 환자는 최근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수족냉증이 더 심해져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출산하고 난 이후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겨울 들어서 더 심해져서. 수족냉증은 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데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발이 저리는 등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특히 근육량이 적고 월경 등으로 호르몬 변화가 큰 여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수족냉증을 단순히 혈액순환 부족에 따른 증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수족냉증이 몸의 질환들을 알려주는 이상신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추위에 반응해 말초 혈관이 급격히 줄어드는 레이노 증후군이나 말초 동맥 질환, 하지정맥류 등 혈관성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류머티즘성 질환 등 기저질환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 또는 진통제 등 약물 장기 복용도 수족냉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을 관리할 때도 손발만이 아닌 몸 전체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체온을 사진 말단으로 잘 보내주는 그러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반신욕을 주 3회 정도 하루에 한 20분 정도씩 꾸준하게 하시는 것, 또는 조깅 운동을 조금 땀이 어느 정도 며칠 정도까지 꾸준하게 하시는 것. 이외에도 수족냉증이 있다면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을 꼭 피해야 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대낮에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가석방 심사로 사실상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가석방이 없을까요? 사실 그건 아무도 약속 못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합니다. 철제 너클로 머리를 가격하고도 여성이 저항하자 최 씨는 여성의 목을 팔로 감쌌습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최 씨는 기절시키려 소매로 입을 막았을 뿐 목을 조른 게 아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목을 조른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재판부는 교사였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가족과 학생들이 입은 충격을 고려하면 검사가 구형한 사형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은둔형 외톨이였고 전과가 없는 점, 사실상 사형 폐지국임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같은 흉악범은 엄격한 가석방 심사로 영구종신형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유족은 실망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보고 저 가해자가 계획을 했다 그랬는데 제일 두려운 거는 이제 누가 이제 이 사건 보고 또 누가 따라할까 봐 좀 이거 보고 뭐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법정을 찾은 교원단체와 동료 교사들은 피해자를 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고 한 말을 실행해 보려고 했던 걸까요?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벌어들인 550억 원을 세탁해 피카소 그림 수십 점과 45억 원짜리 슈퍼카 등을 사들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호화스러운 그들의 소비 생활 한번 보시죠.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벽면에 걸린 그림에 가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최고 2억 원을 호가하는 파블로 피카소의 판화 작품입니다. 집안에선 6억 원짜리 시계부터 수천만 원대 가방까지 명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방, 시계, 기본속 미술품만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은신처에 숨겨둔 여러 대의 스포츠카도 모조리 찾아냈습니다.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범죄 수익금 550억 원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구매한 것들입니다. 자금 세탁 총책이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차량입니다. 한 대 가격이 40억 원이 넘는 이런 초고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매일 6억 원의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을 대포통장 100개에 나누어 인출한 뒤 온갖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해왔습니다. 강남과 해운대 고급 아파트를 사들여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끔 범죄 수익의 97%인 535억 상당을 미리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징역 몇 년 살고 나와도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살 만큼 숨겨둔 범죄 수익이 있다면 이들한테는 어떤 처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찰은 일당 9명 중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해외 도피 중인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다치고 9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사망자 없이 95명이나 다 무사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죠. 연기를 뚫고 맨발로 1층에서 13층까지 뛰어다니며 주민들을 대피시킨 청년 덕이었습니다. 손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방화동 아파트에 회색 연기가 짙게 깔립니다. 잠시 뒤 나타난 한 남성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더니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이 난 14층으로 올라갑니다. 매캐한 연기에 손으로 코를 막고 이웃들에게 대피로를 안내한 이 남성은 아파트 주민 23살 우영일 씨였습니다. 퉁퉁퉁퉁 두들고 불이야 불 그러고 갔어요. 문 열고 나 보니까 반팔 하얀 반팔 입고 막 달리더라니까 뒷모습만 봤어. 우 씨는 1층부터 13층까지 두 차례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대피시켰는데요. 이 덕분에 95명의 주민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불이야를 외치며 문을 두드리고 다닌 탓에 양손은 까만 재로 뒤덮였고 입에선 검은 가래가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 화재 사실을 파악한 우 씨는 위험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너는 크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맞다. 뭐 생각이 필요한가? 우 씨의 헌신으로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현장에 문제점은 남았습니다. 화염과 연기 등을 막을 수 있는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고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겁니다. 안 울린다 이거 완전히 수박 벨도 울려야지 안 울리고 관리사무소는 나중에 방송해서. 준공된 지 30년이 돼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지만 전체 150가구 중 100가구 넘게 고령자와 장애인이 살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회사에 있는 커피 믹스를 집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A4 용지는요? 품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교통공사의 한 직원이 부품 창고에 있는 볼트에 손을 댔다가 징계는 물론 경찰을 넘어 검찰한테까지 가게 됐습니다. 볼트 값은 다 합쳐도 몇만 원 정도인데 말이죠.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주차장에 세워진 1톤 트럭 위에 철제 구조물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출입문과 유리창도 달려있는 모습이 캠핑용 카라반을 닮았습니다. 공사 직원 A씨가 개조한 것입니다. 본인 트럭을 배짱 좋게 회사 주차장에다 주차해놓고는 회사 공구함에 있는 부품을 가져다 캠핑카로 만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감사에서 직원 A씨가 부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개 1,000원 남짓하는 볼트 48개를 슬쩍했는데 다 합쳐도 7만 원 정도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거고 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크죠. 내 물건 아닌 회사 거를 썼기 때문에. 회사 볼트에 손을 댄 지 3년. 회사를 넘어 경찰에까지 꼬리가 밟혔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 끝에 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무단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부품이 시중에 잘 팔지를 않아서 그랬다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기 게 아닌 다른 사람 거 재물을 절취를 하면 그 자체로 절도죄가 되고. 서울교통공사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감봉 수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홀덤펍에서 게임을 하던 일당과 업주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말이죠. 돈을 맡겼는데 업주가 도박을 하다 다 날리자 감금하고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골목 안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이어 구급차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도박장에 친구가 감금되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곳은 일반 회사들이 들어선 평범한 건물 지하 1층이었습니다. 연예인부터 갔다 하는 것 같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경찰은 무허가 홀덤펍을 운영하던 2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 홀덤 참가자 11명 등 총 1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었던 불법 홀덤장입니다. 지금 아직도 안쪽에서는 인기척이 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문을 두들겨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홀덤 참가자들은 약 6천만 원을 A씨에게 선입금한 뒤 칩으로 바꿨는데 A씨가 돈을 임의로 사용해버려 환전을 못하게 되자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 3명은 A씨를 홀덤펍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돼 특수 감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벌 수 있다는 걸까요? MBN 단속팀과 동행 취재한 결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아예 원산지 표기 자체를 안 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계동에 있는 정육점입니다.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거는? 이거 국내산이야. 5분 만에 판독 가능한 원산지 판별 키트로 검사해보니 한 줄이 나옵니다. 명백한 수입산입니다. 이게 지금 국산으로 보여 지금? 사진 봤을 때 국산으로 보이냐고. 조금 차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반찬 가게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저장고에 있는 무절임에는 중국산이란 글자가 선명한데 고객이 보는 알림판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수입인데 지금 표시 안 하셨잖아. 응? 이거 지금 중국어잖아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도 1억 원이나 됩니다. 최근 5년간 명절 대목의 부당이득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기에 적발된 점포는 평균 3,000곳이 넘습니다. 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농수산물 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유통을 시키면은 이득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속에 값이 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름간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최대한 줄여보려는 특수거래로 추정되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세무조사로 추정한 증여세 탈루 세액이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9월 21억 원을 넘어섰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14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4개월 만에 7억 원이 내린 겁니다. 60층이 넘는 아파트로 탈바꿈 예정인 여의도의 이 단지도 작년 말 13억 5천만 원에 직거래됐는데 한 달 전엔 19억 원이었습니다. 시세에서 1, 2억 원 정도만 내려도 팔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 하락 거래는 가족 간 증여성 특수 거래로 추정됩니다.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고 가족 간의 거래 같은데 증여나 이런 건 30%씩 다운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통상 거래액이 시가의 70% 수준이면 친족 간 정상 거래로 인정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실제로 집값 상승기나 하락기에는 증여 거래가 증가하는데 지난 2018년부터 22년까지 증여 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까봐 미리 증여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하락기에는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증여 신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덩달아 꼼수 증여를 하다 적발돼 추징을 당한 금액도 지난 2018년 198억 원에서 2022년 2051억 원으로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집값 하락기를 맞아 다시 꼼수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하고 도서 정가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하겠다며 만들어진 단말기 유통법은 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게 만들었다는 자주 섞인 얘기가 많았죠. 이 단말기 유통법도 폐지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등 공휴일에 2번씩 마트 문을 닫아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장볼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 일반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실 전통마트 안 가거든요. 주말이라고 해서 가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못 가게 되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앱으로 시키거나. 이처럼 일부 지자체는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가 쉬는 날을 수요일로 옮겼는데요. 정부도 마트가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휴업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이 심해지자 도입했다 도리어 국민 부담만 더 키웠다는 단말기 유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요즘 같은 지원 안 해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이상 써요. 인공지능 AI 때 좀 바꾸고 싶어요. 정부는 또 웹 콘텐츠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3개 규제 개선 방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업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아직 작은 사업장은 준비가 안 됐다며 사업주가 범법자가 되는 법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급기야 경제계는 내일 국회에서 이를 유예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상시 근로자 45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그동안 안전설비 구축을 강화해왔습니다. 지게차 동선에 맞춰 LED 신호가 비춰지고 지게차 내부에는 주변을 살피는 AI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 상시적으로 계속 감독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현실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고 예방의 활동과 그걸 하려면은 내부에서 이제 직원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연봉이나 이제 스펙 같은 거를 충족시키려면 저희 수준 내에서는 솔직히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50인 미만 업체의 94%가 아직 법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특히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은 현실적으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범법자로 바로 만들 우려가 가장 크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노동계는 법 적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숨진 사람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의 시행을 또다시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해온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예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 84만 개 업체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에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하는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죠. 밥심으로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밥맛. 그래서 집에서 갓 지은 것 같은 밥맛을 구현하기 위한 소리 없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편의점 도시락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500kg짜리 쌀 한 포대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전날 도정한 특등급 쌀입니다. 흑미 등을 추가해 깨끗하게 씻고 쌀을 불리는 과정도 거칩니다. 솥 한 개에 6.5kg씩 담긴 쌀은 2시간 만에 따끈한 밥으로 탄생합니다. 지금 제역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30초당 80인분씩의 밥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불로솥을 가열하고 뜸을 들여 집밥 같습니다. 각종 구이와 튀김 등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반찬도 만들어집니다. 고객분들 성향이 이제 성별과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연령층으로 좀 다양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칠맛, 매운맛, 짠맛, 달달한 맛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 완성한 도시락은 수도권 각지의 편의점으로 출발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점심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지갑이 얇은 소비자들은 5천 원 안팎의 편의점 도시락에 자꾸만 손길이 갑니다. 그래도 요새 주변의 식당들이 밥값이 굉장히 비싸고 해서 편의점 도시락이 저렴하고 맛도 있어가지고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줄줄이 올랐고 주요 편의점들은 밥 소믈리에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방부제를 첨가한 것 아니냐는 오해마저 받기도 했던 편의점 도시락이 맛과 품질을 앞세워 불경기 속 한 끼 식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여겨졌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미국 공화당 경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공화당 대선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구도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전학 특파원입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며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승자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Accordingly, I am today suspending my campaign. It's clear to me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 primary voters want to give Donald Trump another chance.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관심을 끌었지만 대선 출마 뒤에는 지지율 하락세로 고전하다 트럼프의 대세론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샌티스의 경선 중단에 축하한다며 이제는 바이든의 임기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efore we begin, I'd like to take time to congratulate Ron DeSantis. I also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Ron and everybody else to defeat crooked Joe Biden. We will have to get him out. We have to get him out. 헤일리 전 대사는 이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만 남았다며 1대1 대결 구도를 부각하고 바이든과의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It's going to be me. 70% of Americans don't want to see a Trump-Biden rematch. 뉴햄프셔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가 헤일리 전 대사로 옮긴다 해도 50%를 차지한 트럼프의 지지율을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이 지독한 한파에 갇힌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추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91명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저체온증과 눈길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이 미국을 강타한 북극 한파가 바로 내일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그대로 얼어 고드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곳곳에 높게 쌓인 눈이 거리를 막았고 주차된 차량은 눈 속에 파묻혀 간신히 형체만 눈에 들어옵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이 90cm까지 쌓였습니다. It's everywhere. People were blocked in. 제설차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한파가 3주째 이어지면서 제설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ecause again, the snow kept coming and it kept coming and it kept coming. 북극 주변을 빠르게 돌며 찬바람을 가두던 제트 기류가 지구 온난화로 속도가 느려지면서 중위도까지 내려왔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극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CBS는 지난 한 주 동안 한파 관련 사망자를 91명으로 집계했는데 눈길 교통사고와 저체온증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You wouldn't be able to survive very long, in this sort of weather. 오리건주에서는 눈보라로 4만 5천 명에게 공급하던 전기가 끊겼고 펜실베니아와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을 강타했던 추위는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 중반부터는 점차 풀려 해빙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진입니다. 중국도 이상기온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최남단 윈난성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이 흙더미에 파묻혔거든요. 중국 전역에 혹한이 덮치면서 평소 따뜻한 남쪽 지역에까지 눈이 내렸고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산자락 한쪽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흙은 산기슭의 마을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1분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주민 40여 명이 묻혔고 이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마을 주민 50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事发后，当地迅速组织救援力量前往现场处置。云南省减灾委员会已启动3级救灾应急响应。 현재까지 정확한 산사태 원인은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사고 지역에선 어젯밤 큰 눈이 내렸다고 마을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윈난성은 중국 남부 지역에 있어 웬만해선 눈이 잘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중국 전역에 불어닥친 한파로 최저기온 0도선이 중국 최남단까지 내려오면서 윈난성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当地交警协调铲车清理积雪严重，最低气温达到零下20摄氏积雪。 또 동북 삼성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도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국 전역에서 새해 첫 혹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한파 경보로 강화되면서 내일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1도,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3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상으로는 눈구름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발은 내일 오후부터 더욱 붉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60cm 이상, 호남 지역에 20cm 이상, 충남 서해안으로도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눈이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이 영하 6도, 남부지방도 전주가 영하 5도, 창원 0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 후반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